이혼 결심하고 잠깐 친정에 다녀오겠다며 4살 아이를 집에 두고 나온 분이 계셨어요. 며칠 뒤 집에 돌아오려고 했더니 남편이 문을 안 열어줬거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어요. 이혼 소송과 동시에 임시 양육자 지정 신청이 들어와 있었거든요. 그분이 저한테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변호사님, 저 아이 뺏긴 거 소장 받고 나서야 알았어요. 며칠 자리를 비운 것뿐이었는데 그게 소송 내내 아이를 못 데려오는 그런 이유가 됐거든요. 그렇게 잠깐 자리를 비운 게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건가요? 양육권 소송에서는 어제까지 내 아이였어도 오늘 상대방이 선수를 치면 그 순간부터는 판이 완전히 달라져요. 법원은 지금 누가 아이를 데리고 있는지를 제일 먼저 봐요. 그리고 한번 임시 양육자가 지정이 되면 그게 사실상 본안 판결로 이해해주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양육권 소송의 현실이에요. 이혼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어떤 걸 알아보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어떤 실수로 양육권을 넘기게 되는지, 또 각 조사에서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끝까지 보세요. 친권이랑 양육권 다 비슷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친권은 아이의 법적 대리인이 되는 그런 권리예요. 아이의 어떤 여건을 만든다든지 뭐 수술 동의 썼을 때, 뭐 학교를 전학시킬 때 다 친권자의 서명이 있어야 하거든요. 양육권은 아이를 실제로 데리고 사는 그런 권리예요. 이 친권하고 양육권은 같이 가는 건가요? 원칙적으로는 보통 같이 가요. 근데 실무에서 가끔 분리되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양육권은 엄마한테 갔는데 친권은 공동으로 지정된다든지, 아이 수술이 필요할 때 아빠 동의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돼요. 이게 생각보다 진짜 불편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양육권 싸움을 할 때 친권도 같이 챙겨야 한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면 최종적으로 누구한테 양육권을 줄지 결정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법원은 더 좋은 부모를 찾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에게 가장 안정적인 그런 환경을 누가 줄 수 있느냐, 이 점을 찾는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전략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법원이 보는 핵심이 딱 2가지예요. 첫째, 지금 이 아이를 누가 데리고 있는가. 두 번째, 아이가 몇 살인가. 지금 데리고 있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송이 시작되면 판사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임시양육자 지정이에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누가 키울지를 먼저 정하는 건데 이게 한 1년 가까이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 아이를 키운 쪽이 본안 판결에서도 유리해요. 법원 입장에서는 아이가 이미 적응할 환경을 굳이 또 흔들 이유가 없으니까요. 소송하다 보면 이런 말 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소송 중에 아이 자주 보여줬다가 뺏겼어요. 면접교섭 보냈는데 안 돌려보내요. 이런 상황이 왜 생기는 줄 아세요? 임시양육자 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진짜 몰랐기 때문이에요. 임시양육자 지정을 먼저 받으려면 소장 내기 전부터 미리 뭔가 준비하고 움직여야 되나요? 맞아요. 이혼을 결심했다면 전략이 먼저예요. 소장을 넣으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동시에 넣어야 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소장만 넣었다가 상대방이 먼저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을 하면 피가 거꾸로 솟는 상황이 바로 생길 수도 있어요. 아이 나이 얘기도 드릴게요. 미취학 아동이면 엄마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요. 이건 법원에 수년간 쌓인 데이터거든요. 아이가 어릴수록 주 양육자와의 그런 애착 관계가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는 게 크다는 거, 그런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초등 고학년 이상으로 넘어가면 아이 의사의 반영 비중이 확 올라가요. 중학생 이상이면 아이가 뭐 아빠랑 살고 싶어요 라고 만약에 그렇게 진술하면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요. 아이가 내 편이 되도록 미리 만들어 놓으려면 뭔가 유리한 거 아닌가요? 아이 양육권 소송에서 제일 흔한 실수예요. 엄마가 더 좋아, 뭐 아빠가 더 좋아, 뭐 이런 거를 물어보거나 상대방에 대한 어떤 나쁜 얘기를 아이한테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동 심리 검사에서 이런 게 다 드러나거든요. 전문가들은 아이가 뭐 자연스럽게 반응하는지 주입받은 것처럼 반응하는지를 정말 귀신같이 구분해요. 소송 중에는 3가지 조사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뭐 아동의 심리 검사를 할 수도 있고, 면접 조사를 할 수도 있고, 양육 환경 조사를 할 수도 있어요. 이 3가지 결과가 보고서로 만들어져서 판사님한테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 판사님은 이 보고서를 아주 존중해요. 아동 심리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아이가 뭘 말하는지 뭐 이런 게 중요한 건가요? 말보다는 반응이 더 중요해요. 아동 심리 전문가가 엄마랑 따로 아빠랑 따로 만나요. 그림 그리기, 뭐 놀이 치료 같은 방식으로 아이 심리를 간접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아이가 누구한테 안정감을 느끼는지, 누구 앞에서 긴장하는지를 그런 걸 보는 거거든요. 제가 상담했던 케이스 중에 5살 아이의 양육권 분쟁이 있었어요. 아빠 쪽에서 양육권을 주장했는데 아동 심리 검사에서 아이가 엄마랑 얘기할 때는 표정이 밝고 말이 많아졌는데 아빠랑 얘기할 때는 뭐 조용해지고 뭐 눈도 피하고 뭐 이런 패턴이 나온 거예요. 이게 보고서에 그대로 담겼고 어떤 결과에 영향을 줬어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아동 심리 검사는 전날 뭐 이렇게 준비한다고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평소에 아이와 어떤 시간을 보냈는가, 그게 아이한테 스며 있는 거고, 그게 검사에서 바로 나오는 거예요. 면접조사? 이건 어떻게 진행이 돼요? 뭐 유리로 된 방이 있어요. 한쪽에서 보이는데 반대쪽에서는 안 보이는 그런 유리 있잖아요. 그 너머에서 판사님이나 심리 전문가가 지켜보는 가운데 아이와 엄마 또는 아이와 아빠가 각각 1시간 정도 함께 있어요. 아이가 누구한테 먼저 다가가는지, 안기는지, 뭐 도망가는지, 얼마나 편안하게 노는지를 관찰하거든요. 그 결과로 뭐 시행육자 지정이 결정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꼭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시범 면접조사 전날 아이한테 아빠한테 절대 안기지 마,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아이는 그 말 그대로 흡수해요. 그 긴장이 조사 때 완전히 다 나와요. 전문가들은 정말 귀신같이 구분하거든요. 양육 환경 조사라고 하는 건 집에 와서 보는 거죠? 가사조사관이 실제로 집에 방문해요. 방이 몇 개인지, 뭐 아이방이 따로 있는지, 근처에 어린이집이나 학교가 있는지, 낮에 아이를 봐줄 사람이 있는지, 이런 걸 직접 눈으로 보고 보고서를 써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집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이의 어떤 자리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 침대나 뭐 아이 책상, 아이의 장난감, 이게 있는지 없는지가 진짜 달라요. 이혼 후 급하게 이사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조사 나왔을 때 짐이 그대로 쌓여 있거나 아이 방이 없으면 아이가 안정적으로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그런 인상을 바로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낮에 아이를 봐줄 사람, 할머니든 이모든 사전에 다 세팅이 돼 있어야 해요. 조사 전날 급하게 부탁하는 거 조사관들 다 알아요.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면 양육권 싸움에서 정말 불리해져요. 첫 번째, 아이를 뭐 집에 두고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남편이 반복적으로 폭언을 해서 더 이상 못 있겠다 싶어서 3살 아이를 집에 두고 친정에 이틀만 다녀오겠다고 나왔어요. 남편이 그 사이에 소장을 넣으면서 임시양육자 지정 신청까지 넣었어요. 엄마는 소장을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1년 넘게 아이를 못 데려왔어요. 이 케이스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소송은 내가 더 좋은 부모라는 걸 증명하는 싸움이 아니에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구조예요. 집을 나와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이를 반드시 데리고 나오셔야 해요. 두 번째, 면접 교섭을 방해하는 거예요. 아이가 상대방 만나고 오면 뭐 며칠씩 불안해하고 밥도 안 먹는다고 못 보게 되겠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이게 법원 입장에서는 양육자가 아이 정서를 조종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면접 교섭을 원활하게 해주는 쪽이 오히려 아이를 더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아이가 상대방 만나고 나서 힘들어하는 거, 그건 부모 싸움 자체에서 오는 스트레스인 경우가 훨씬 많아요. 세 번째, 소송 중에 새 이성을 만나는 거. 이혼을 결심하면 뭐 빨리 새 출발하고 싶은 마음 이해해요. 근데 소송이 끝나기 전에 새 사람이 아이 앞에 등장하면 법원이 부정적으로 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이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는지를 법원이 다 들여보거든요. 실제로 이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소송 중에 새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기 전과가 있었던 사람이에요. 아이가 그 사람이랑 자주 마주쳤고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했어요. 법원 입장에서는 아이가 노출되는 환경이 불안정하다고 본 거예요.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새 이성은 아이 앞에 나타나면 안 돼요. 아빠는 좀 사실상 거의 양육권을 갖고 오는 게 좀 불가능한 거 아닌가요? 아빠가 좀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불리한 건 맞아요, 솔직히. 근데 불가능한 것도 정말 아니에요. 실제로 아빠가 가져오는 케이스 있어요. 첫 번째 케이스, 아빠가 실질 양육자였음이 기록으로 남아있는 경우. 말로는 엄마가 키웠다고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보면 어린이집 결제나 학원비, 수학과 결제, 이런 거 다 아빠가 한 그런 내용들. 학교 연락처도 아빠로 돼 있고 선생님이랑 카톡도 아빠가 주로 했고요. 뭐 이런 경우 아이가 어려도 법원이 아빠에게 더 유리하게 봐요. 두 번째 케이스, 엄마 쪽 양육 환경이 현저히 열악한 경우예요. 엄마가 이혼 후 언니 집에 들어가게 됐는데 그 언니도 혼자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어요. 가사조사관이 보고서에 아이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 공간이 보장되기 어렵다고 썼고, 그게 정말 결정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어요. 세 번째 케이스, 아이가 초등 고학년 이상이고 아빠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더 안정적이라는 게 뒷받침되는 그런 경우였어요. 단순히 아빠가 뭐 용돈을 더 준다거나 뭐 게임을 더 시켜줘서 그런 게 아니라 아이 일상 속에서 아빠의 역할이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증명됐을 때 법원이 아이의 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아이를 지키기 위한 전략이에요. 근데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부모가 이혼을 결심하는 순간 아이한테는 생존의 문제가 시작돼요. 아이 입장에서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싸우는 동안에는 진짜 안 보여요. 양육권 가져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아이가 무엇을 보고 듣는지, 그것도 부모의 책임이에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본인 상황에 해당하는 부분 있으신 분들 전문가 상담 꼭 받아보세요.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상 이혼 전문 변호사 법보자 효재 이효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